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들어갑시다. 1회부터. 지금 이제 쭉 여러분들이 20분씩 시간 잡아서 풀었으니까 몇 점 나오는가 한번 봐가면서 문제를 해설을 듣도록 하세요. 1번에 물의 특성. 물이 요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물은 우선 물은 특성 두 가지가 우선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결합을 하는가?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럼 극성을 가지고 있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하니까 영양소를 쉽게 뭐 할 수 있는가? 저를 녹여서 흡수하기가 쉽도록,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큰가? 비열과 또 기화열이 커서 뭐 유지에 적당한가? 체온 유지에 적당하다라고 했고, 모든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그랬죠. 그럼 화학 반응의 매개체란 말은 결합할 때는 물이 어떻게 되고, 결합할 때는 물이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죠. 그래서 무슨 축합이라고 했는가? 탈수 축합. 분해될 때는 물이 들어가서 무슨 분해가 되는가? 가수분해. 이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외에도 어류한테는 좋은 게 뭐가 있는가? 이거 외에 물의 특성에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밀도는 뭐분의 뭐가 되는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런데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얼면 부피가 얼게 되면 무슨 결합이 계속 생기게 되는가? 수소 결합이 계속 생기게 되죠. 얼면 수소 결합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결합하는 만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녹으면 이게 끊어지니까 가까워지죠. 그래서 얼면 뭐가 커지게 되는가?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뭐가 작아지는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물은 얼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뜨죠. 얼음이 뜨니까 아래쪽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뭐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되는가? 생명체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물은 무슨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 커서, 그럼 표면 장력이란 뭔가 하면 표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힘이죠. 그럼 표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힘, 그럼 표면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네모난 게 더 적게 하는 거예요? 동그란 게 더 적게 하는 거예요? 표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면이 이만한 표면이었었는데 표면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드니까 적어지죠. 동글하게 만들면 표면이 삐쭉한 것보다 이게 적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표면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는 소리는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전선 위에 물방울이 맺히면 이렇게 맺히는 게 동글동글하게 맺히잖아요. 잎에도 물방울 맺히면 물방울이 아침에 동글동글 맺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 맺히는 게 바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힘이 크니까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이 크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니까 자기네들끼리 꽉 인력이 생기죠. 인력이 생겨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하다거나 또는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만약에 표면 장력이 작으면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지 못하고 푹푹 빠지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커서 인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기억번에 보면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이쪽은 약한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가? 이쪽은 약한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은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그리고 물이 얼면 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각각의 물 분자 주위에 몇 개의 물 분자가 결합하는가? 그렇죠. 4개가 결합하죠. 4개. 네 개의 물 분자 하나가 4개와 결합을 하겠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네 개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디귿번에 물은 표면 장력이 낮아서, 그럼 표면 장력,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게 표면 장력. 그러니까 표면 장력은 수소 결합이나 공유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게 표면 장력이다. 수소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게 아니고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 그래서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 그래서 표면 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표면 장력이 높아서 물 위를 걷기에 수월하다. 소금쟁이가. 그래서 맞는 것, 디귿번은 낮아서가 아니라 높아서 잘못됐죠. 그래서 맞는 건 뭐만 맞는 말인가? 기역번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한다는 말은 이 중에서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산소, FN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이걸 끌어다니까 이쪽이 전자를 끌어다니까 약간 마이너스, 끌려 뺏기니까 약간 플러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법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번은 답은 1번 기억번. 2번은 세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큰 물질을 한 번에 다량으로 물질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물질 이동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수동, 수송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확산과 물이 확산되면 뭐가 되는가? 삼투. 확산엔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이 있죠. 확산 삼투. 그 다음 무슨 수송이 있는가? 능동 수송. 농도차를 역행해서 운반하는 것 능동 수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머니로 싸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을 세포 내 섭취작용하고 세포의 배출작용. 그래서 세포 내 섭취작용을 내포작용이라고도 하고 내포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되는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하죠. 이건 외포작용이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건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두 가지가 있는가? 그렇죠. 식세포 작용과 세포 작용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게 고체고 어떤 게 액체인가? 그렇죠. 식이 고체죠. 뭐 생각하고 외우라 그랬는가? 식균 작용. 병균 잡는 작용이 이 작용이잖아요. 병균은 고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외우라 그랬죠. 고형물질을 섭취하면 식세포 작용. 이건 액체 물질을 섭취하면 음세포 작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를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건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동시키죠. 그럼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동시킨다는 분자량이 어떤 것들인가? 큰 것들은, 분자량이 큰 거는 이런 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인지질이나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것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동시킨다. 그럼 항체 같은 거 분자량 커요, 작아요? 크죠? 항체 같은 건 아미노산이 수백 개가 결합한 폴리페프타이드가 뭉쳐서 항체잖아요. 그것도 한 개 정도의 폴리페프타이드가 아니라 항체는 무슨 자 모양으로 생겼는가? Y자 모양. 그래서 경쇄 2개, 중쇄 2개 해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폴리페프타이드가 4덩어리 뭉쳤으니까. 그럼 항체 같은 건 이런 단백질 통로로 이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트륨 같은 건 나트륨 펌프 같은 거 이동시킬 수 있죠. 그렇죠. 항체 같은 거 이 정도로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미노산 하나도 CHONS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트륨 같으면 아주 작은 건데, 아미노산 하나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뭉치가 항체. 그럼 항체 같으면 무슨 작용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세포의 배출작용. 이런 방법으로 밖으로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체 같은 건 이런 방법으로 퍼낸다.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것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포 바깥 두께에 아주 적게 녹아있는데 적게 녹아있는 걸 받아들이는 건 뭘 매개하는가? 뭐가 매개해서? 그렇죠. 수용체가 매개해서 세포 내 무슨 작용할 수 있는가? 섭취작용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 섭취할 때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가?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때 이런 방법 쓰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질문 하나 들었는데, 엄마 태아와 모체 사이에 항체가 확산돼서 이동이 되죠.
태아 모체 사이에 항체가 확산돼서 이동이 되는데 그럼 왜 항체가 확산될 때 이런 작용을 안 하고 그냥 확산되는가? 왜 그럴까요? 태아와 모체 사이에는 항체가 확산이 되는데 왜 이런 세포 웹의 항체는 분자력이 큰데 분자력이 크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방법 쓰지 않고 그냥 확산된다. 어떻게 확산되는가? 태아와 모체 사이에는 엄마의 혈액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기의 태아의 혈액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엄마의 혈액과 태아 혈액이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혈액동이라고 하죠. 혈액동. 그럼 여기는 태아의 모세혈관이고 요건 태아 모세혈관이고 엄마는 혈액동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의 피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기 피가 모세혈관으로 갈 때 모세혈관은 확장되면 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백혈구 같은 것도 빠져나올 수 있죠. 항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산돼도 모세혈관의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이에요. 이건 지금 뭐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통해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력이 커도 세포와 세포가 이 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세포막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큰 분자를 이동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요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무슨 세포 작용이라고 하면 되는가?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공동수송이 하나 또 있죠. 공동수송은 간접적으로 뭘 이용하는가? ATP를 이용한다. 기억나죠? 수소이온을 능동소송시켜서 그 수소이온이 설탕 분자를 끌어들이는 것, 확산시키는 것, 공동소송. 그럼 여기서 ATP 이용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 ATP가 이용되지 않지 이건 전부 다 ATP가 이용이 되는 거죠. 주머니 만드는 것도 다 ATP 이용한다 그랬죠. 공동소송도 간접적으로 ATP를 이용한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 3번엔 효소가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다음 중에서 어떤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럼 기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라고 나오면 기질 농도, 이건 초기 반응 속도. 그럼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이게 효소가 일정할 때 기질이 있다. 그러면 기질 하나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 한 개 생기겠죠. 효소가 2개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 2개 생기겠죠. 3개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 3개 생기죠. 그런데 효소의 농도가 3개로 일정하다 그러면 더 이상 효소 기질 복합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죠. 왜 그러면 이게 분해되고 나면 또다시 기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효소가 여기 와서 작용을 하겠죠.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는 계속 몇 개가 생기는가? 3개가 생기죠. 그래서 기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효소 기질 복합체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저해제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해제가 작용했다. 이런 저해제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저해제가 효소 3개 있을 때를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3개. 그럼 이 저해제가 이 효소와 결합을 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는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2개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는 저해제가 작용하면 이렇게 2개만 생기죠. 그런데 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효소가 3개 있고 기질 3개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효소 3개, 기질 3개인데 3대 기질 복합체 저해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저해제는 3대 1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3대 1로 반응하니까 이거는 방해를 많이 받는 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질이 100만 개가 있다. 100만 대 1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100만 대 1로 반응하니까 100만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얼쩡거린다 해서 얘가 여기 붙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이면 거의 얼마가 되는가? 제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있을 때가 되는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 요거는 저해제 없을 때죠. 저해제 없을 때. 그럼 저해제 없을 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땐 뭐가 많아지면, 기질이 많아지면 경쟁적 저해 효과는 뭐 되는가? 감소한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3번엔 효소 반응에서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경쟁적 저해제에 의한 방해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한다.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하면 효소를 이것의 작용을 비경쟁적 저해제가 여기 와서 작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이런 모양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비가역적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두 개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최대 반응 속도를 뭐라 그래요? V 최대 반응 속도를 Vmax라고 하면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해도 Vmax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Vmax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기질 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2분의 1일 때 기질의 농도, 이거를 우리는 미카엘리스 상수 K 뭐라 그랬어요? M.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이 어떻게 되겠는가? 커지겠죠.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이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 증가하는 거죠. 경쟁적 KM은 초기 반응 속도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기질 농도를 우리는 K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KM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저해제가 작용하면. 그래서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은 증가하고 Vmax는 변함이 없다. 경쟁적 저해제일 때.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은 증가하지만 Vmax는 변함이 없다.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은 증가하고 Vmax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저해제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선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이 돼야 되죠. 3번, 4번은 포스포프락토스 인산화 요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가? PFK. 그럼 PFK는 세포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 효소이다. 이 효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PFK가 어디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와서 쓸게요. 제일 먼저 무슨 인산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포도당. 그 다음에 포당이 뭘로 되는가? 포당. 그쵸. 육인산. 포당 육인산이 무슨 육인산 되는가? 과당 육인산이 됐다가 과당 육인산이 과당, 그쵸. 첫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두 개의 인산이 붙었다. 1,6,2인산. 그런 다음에 이게 뭐하고 뭘로 나눠지는가? G3P로 나누어지죠. 이때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헥소키네이즈. 이때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포당인산 이성질화 효소. 포당인산 이성질화 효소. 요 효소 이름이, 그렇죠.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PFK라고 했죠. 그래서 요 효소 이름이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요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가 그림 기억나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런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모형도를 그린다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효소가 바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PFK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 뭐 만들려고 이런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해당 과정이 일어나야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되잖아요. 그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 반응, 세포 호흡 반응이 일어나는데 ATP가 내 몸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이 반응 계속 일어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이 ATP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ATP가 너무 많다 그러면 ATP가 여기로 끼어들어가죠. 이게 바로 무슨 부위하고 똑같은 부위가 되는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 알로스텍 부위하고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 ATP가 여기 끼어들어가면서 여기에 활성 부위가 바뀌죠. 그래서 ATP가 끼어들어가면서 활성 부위가 작용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막히죠. 더 이상 효소가 작용을 못하죠. 그러면 ATP 생성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ATP 생성 안 하다가 그럼 ATP 생성 안 하면 ATP가 계속 소모되겠죠. 그럼 ATP가 계속 소모되면 ATP가 뭘로 됐다가 ADP로 됐다가 뭘로 되는가? AMP로 되고 나면 이 AMP가 되고 나면 ATP가 AMP 되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TP는 빠져나오면서 AMP에 의해서 이놈이 무슨 화되는가? 활성화 되겠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 ATP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으면 얘가 방해하죠.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방해하고. 그러면 얘가 방해하다가 얘를 안 만들게 되면 얘가 계속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그럼 AMP가 많아지면 이제 만들어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TP에 대해서는 무슨 화되는가? 불활성화되고 AMP에 대해서는 뭐 되는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효소는 ATP에 의해서는 불활성화. ATP 지금 많아. ATP 만드니까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작용해야 되겠죠. 빠져나오면 이제 ATP가 점점점 분해해서 이걸로 되면 ATP 빠져나오면서 AMP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는 AMP에 의해서는 뭐 되는가? 활성화된다. ATP에 의해서는 불활성화된다.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번에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알로스테릭 효소이다. 맞죠? 디귿번이 맞는 말이고 리을번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맞아요.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됐죠. 뭐가 뭘로 될 때라고 해야 되는가? 뭐가 뭘로 될 때? 그쵸. 인산을 포도당 162인산을 포당 6인산이 아니라 거꾸로 해야 되죠. 포당 6인산을 포당 162인산이라고 해야 되죠. 예, 요걸로. 포당 글루코스고, 과당 6인산을 과당 162인산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돼야 되죠. 프룩토가 과당이잖아요. 그래서 과당 162인산이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걸로 된다 그러죠. 우리 리을번에는 이걸로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꾸로 이게 이걸로 된다.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될 때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됐어요.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는 말이죠. 4번이죠. 다음 5번은 다음 중 조효소 FAD를 필요로 하는 효소는 어떤 것인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해당 과정은 저기 됐고 TCA 회로는 제일 먼저 무슨 산부터 시작하는가? 피로산. 아세틸 CoA 탄소 몇 개짜리인가? 2개. 이게 누구하고 만나서 옥살 아세트산 탄소 몇 개짜리인가? 4개짜리하고 만나서 뭘로 되는가? 시트르산 탄소 몇 개인가? 6개. 둘, 넷, 6이죠. 그럼 시트르산이 뭘로 변하는가? 알파 케토 글루탈산 탄소 몇 개인가? 5개. 하나씩 줄이라 그랬죠. 알파 케토 글루탈산이 뭘로 되는가? 석신산. 그럼 석신산은 또 탄소 하나 줄이니까 4개.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이제 더 이상 줄일 게 없죠. 4개. 그 다음에 말산 탄소 4개. 그 다음 옥살라산.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하는 순서 어떤 순서로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떨어져나가는 거 찾아야 되는가? CO2. 그러면 여기 피부산은 탄소, 피부산 분자식 뭐 알아야 되죠. 이거는 O3. 3개가 2개로 됐으니까 CO2 하나 떨어져 나가죠. 2개 플러스 4개는 6개. 6개가 5개 됐으니까 CO2 떨어져 나가죠. 또
5개가 4개 됐으니까 CO2 하나 떨어져 나가죠. 이거 4개니까 안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면 NADH 플러스 H는 생략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CO2 떨어져 나가면서 뭐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가? NADH. 여기서 CO2 떨어져 나가면서 NADH. 맨 마지막에 한번 떨어져 나간다? NADH. 그런데 어디에서 FAD가 떨어져 나가는가? 그렇죠. 석신산과 포말산 사이에선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FAD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ATP 생성되는 곳은 어디에서 ATP가 생성되는가? 그렇죠. 요 직전에서 ATP가 생성되죠. 근데 ATP가 생성될 때 ATP가 그대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됐다가 ATP가 생성되는가? 그렇죠. GDP가 GTP로 됐다가 GTP가 GDP로 되면서 ATP가 생성되죠. 이 과정을 했죠.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를 보면, 니은번에 보니까, 니은번에 뭐라고 있는가? 아이소시트르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이소시트르산은 어디 얘기하는가?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뭐 이렇게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첨가시켜 보면 돼요. 아이소시트르산인데 이거 될 때는, 시트르산 될 때는, 시트르산에서 아이소시트르산 될 때 뭐가 다른가? 물 들어가고 물 빠져요. 그럼 물 하나 들어가고 물 하나 빠지면 결과적으로 분자식은 어떤가? 똑같죠. 물 하나 들어가고 시트르산에서 혹시 아이소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시트르산에서 아이소시트르산이 됐다라고 하면 물 한 분자 들어가고 물 한 분자 빠지기 때문에 물 한 분자 들어가고 물 한 분자가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자식은 어떤가? 똑같은데 구조만 달라요.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아이소시트르산 나오면 시트르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이에 물 하나 들어가고 물 하나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분자식은 똑같으니까 탄소 6개는 똑같죠. 그런데 뭐만 다른가? 그러면 구조식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알파케토산하고 석신산 사이에, 알파케토와 석신산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요 사이에 석신일 코아 A라는 게 들어가요. 실제로. 그럼 요 사이에 이건 문제하고는 관계 없는데 참고로 그 조요소 작용하는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신일,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한번 했었죠. 석신일 코 A로 됐다가 이걸로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효소가 작용을 해줘야 되는가? 무슨 요소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조요소가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조요소 ASH가 들어가서 석신일 코 A 됐다가 여기서 조요소가 빠져나오면서 인산기 하나가 들어가서 G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요소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요. 또 한 군데 조요소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 빠져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알죠. 조요소 ASH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조요소 A가 작용하는 곳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두 군데 찾는 거예요. 두 군데인가? 그러면 이걸로 될 때 조요소 A가 작용한다. 또 알파케토에서 석신산 될 때 조요소 A가 작용한다. 실제로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조요소 A 작용한다는 거 하고 GTP는 우리 앞에서 했었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추가로 조요소 A가 작용한다. 이 정도 하나만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는가? 그러면 FAD를 필요로 하는 효소를 물어봤어요. FAD를 필요로 하는 효소는 어디가 되는가? 여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기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질이죠. 여기서 수소를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붙이면 무슨 효소라고 하는가? 석신산 탈수소 효소 그러면 되죠. 석신산이라는 기질에서 수소를 떼어냈으니까 석신산 탈수소 효소. 그래서 FAD를 필요로 하는 효소는 뭐가 되는가? 석신산 탈수소 효소. 석신산 탈수소 효소. 지금 이제 요건 다 외웠으니까 요 아이소시트르산 하나 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인데 이성질체다 하는 거 하나 더.
그리고 요때 조효소가 들어가서 석신일 코아 A 됐다가 빠져나오면서 석신단 된다는 거. 다 기본은 다 외웠으니까 금방 외우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이제 두 번이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요건 빠져나온 거죠. 이것도 빠져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효소 A, SH 한번 작용하고 여기서 조효소 A, SH가 작용을 하죠. FA, 그러면 다 조효소인데 코 A가 작용하는 조효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코 A가 작용하는 조효소. 얘도 무슨 요소예요? 이것도 조효소죠.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잖아요. NAD, H, FAD 다 조효소예요. NADH나 FAD 조효소 기억나죠? 탈수소요소의 조효소. 그래서 이건 조효소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조효소 코 A가 작용하는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조효소 코 A가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FAD나 NAD도 다 조효소예요. 무슨 요소의 조효소인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NAD, FAD 다 탈수소요소의 조효소. 근데 여기선 FAD를 조효소로 필요하는 것.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조효소 COA를 필요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조효소 COA를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피루부산이 이거 될 때 하고 알파 케토고산이 석신일 코아이 될 때 조효소 A가 필요한 거죠. 조효소 코 A가 필요한 곳을 내가 지금 물어본 거고 이 문제에선 조효소 FAD를 필요하는 곳을 물어본 거니까 4번 내야 되죠. 그럼 조효소 NAD를 필요하는 곳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도 조효소 NAD가 필요하고 여기도 조효소 NAD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조효소 NAD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말산 탈수소요소 조효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효소. 근데 여기서 FAD 있으니까 4번 내야 되죠. 됐죠? 6번은 광합성 반응에서 다음과 같을 때 이산화탄소 66g이 광합성에 이용됐다면 포도당이 얼마가 생성되겠는가.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들은 이따금씩 있는 문제들이니까 계산하는 요령만 알아두라고 내가 문제로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광합성 반응은 이산화탄소 근데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산화탄소 몇 g이라고 했어요? 66g. 66g이 광합성에 이용된다면 포도당이 얼마 생성되겠는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르쳐 줬잖아요. C는 얼마라고 했는가? 12, H는 1, O는 16 가르쳐 줬으니까 원자량이 16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건 원자량이 얼마인가? CO2의 원자량은 얼마인가? C가 12 플러스 O는 얼마인가? 16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인가? 32 그래서 44가 되겠죠. 또 포당은 C6H12O6니까 이건 12 곱하기 6 하니까 96 1 곱하기 12니까 12 이건 1이라고 했잖아요. 12 이건 16 곱하기 6이니까 바꿔서 외웠구나 내가 72 맞죠? 요게 12 곱하기 6이니까 72 1 곱하기 10이니까 12 플러스 요건 16 곱하기 6이죠. 이게 96이죠. 96 그래서 96 요거도 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180 계산되죠? 그래서 탄소가 10이라고 가르쳐줘서, 이건 가르쳐주고 나오죠. 가르쳐주고 나오니까 12 곱하기 6, 72, 1 곱하기 12, 12, 16 곱하기 6이니까 96, 180. 그럼 44 들어갔을 때, 그램 해도 상관없어요. 180g이 생성된다. 그럼 66 들어가면 얼마가 생성되겠는가?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4일 때 180, 요 계산을 안 해줬구나. 요 포도당 180이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CO2 44 곱하기 얼마예요? 6. 그럼 이산화탄소가 44니까 44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되는가? 264. 그래서 264 들어갔을 때 180이니까 66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가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이산화탄소 계산하면 264. 포장 계산하면 180. 그럼 264 들어갔을 때 180. 그럼 66 들어갔을 땐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곱하면 되는데 이거의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지. 264 곱하기 264. 이렇게 해도 되지. 66 곱하기 4 하면 264잖아요. 4분의 1. 그럼 이것도 몇 분의 1 하면 되는가? 4분의 1. 네, 그래서 X는 45g이 되죠.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산소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산소는 얼마 나오겠는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산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산소로 물어보면 264 들어갔을 때 264g 들어갔을 때 산소로 물으면 산소 얼마 나오는가 계산하면 되죠. 그럼 산소 얼마 나오는가? 이걸 Y로 할까요? Y 얼마가 나오겠는가? 그러면 5가 얼마예요? 16 곱하기 2니까 32 곱하기 6이니까 192. 그래서 264 들어갔을 때 192g 나온다. 그럼 66g 들어가면 얼마 나오겠는가? 비례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산소 계산하면 264 들어갔을 때 산소 192g 나오잖아요. 16 곱하기 2니까 32에 곱하기 6이니까 192. 그러면 66 들어갔을 때 산소의 양은 얼마냐? X는 45g이고 산소의 양은 얼마냐? Y. 그러면 Y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264, 192, 66 그러면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4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럼 192 곱하기 4분의 1이면 얼마가 그러면 48, 32, 48g 되겠네. 그럴 수 있죠. 어떤 거든지 다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서. 이건 계산할 수 있겠고 여기선 45g이라고 해야 되죠. 다음 7번은 암세포. 암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세포이다.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 능력 상실. 이 소리는 암세포도 G1기, S기, G2기, M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굉장히 빨리 분열하고 또 무슨 인자가 없어도 성장 인자가 없어도 분열을 하죠. 일반적인 세포는 성장 인자가 없으면 분열 안 하죠. 근데 성장 인자가 없어도 분열한다. 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가? 라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라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성장 인자가 없어도 계속 세포 분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법 맞고, 니은번에 암세포의 특이항원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해서 약물에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단일 클론 항체 만드는 방법이 뭐더라? 세포 융합. 세포 융합에 의해서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면, 세포 융합에 의해서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암세포가 있는데 이런 항원 결정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세포 융합에 의해서 이 항체에 작용하는 이 항원에 작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 이 에피톱에 작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요거에 작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 이거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를, 요게 단일 클론 항체, 그러면 단일 클론 항체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놓는가? 항암제를 갖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이 사람 몸에 주입을 하면 정확하게 무슨 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가?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다. 기억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이 바로 무슨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세포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이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니은번 맞죠? 디귿번에 암세포는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된다.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되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가 되는가? 정상세포. 예를 들어서 적혈구 그러면 뭐 하는 기능으로? 산소 운반하는 기능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죠. 뉴런 같으면 자극을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로 분화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특정 기능하는 세포로 분화돼요. 백혈구 같으면 식세포 작용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죠.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암세포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된다. 이거는 정상세포.
1번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서 혈관 또는 림프관 통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다. 요 전이가 일어난다.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암세포에 해당되는 건 기억, 니은, 리을 3번 돼야 되죠. 8번 사람의 염색체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선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몇 개 플러스? 44개 플러스 XY 46개, 44개 플러스 XX 46개. 그래서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억번에 사람은 23쌍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거 틀리기 쉽다 그랬지. 대립 유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 무슨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했는가? 상동 염색체를 갖는다.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는 대립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이지만 유전자는 몇 개가 되는가? 유전자는 약 30만 개 정도 되죠. 그러면 23쌍 속에 30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그렇지만 유전자는 30만 개, 대립 유전자는 30만 쌍이 되는 거죠. 유전자가 30만 개니까 대립 유전자가 30만 쌍이 있겠죠. 요 유전자가. 그래서 23쌍의 대립 유전자가 갖는다? 아니죠. 굉장히 많은 대립 유전자가 갖는다. 그리고 X와 Y, X 염색체, Y 염색체, 상동 염색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X 염색체, Y 염색체, 상동 염색체. 모든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예외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모양이 달라도 상동이다. 왜 그런가? 그러면 상동 염색체의 정의를 또 한 번 내리면 뭐라고 내릴 수 있어요? 상동 염색체의 정의를 내리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이면서 염색체이고 또는 감수 분열 시 접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다가 분리되면 상동 염색체. 감수 분열 시 접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다가 분리되면 상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접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다가 분리가 되죠. 그래야 하나는 X에 하나는 Y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이다 라고 하죠. 디귿번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다. X와 Y는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지만 이게 X 염색체고 Y 염색체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 유전자가 들어있다. 생명 유전자 X 프라임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 생명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귀속털 과다증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럼 얘랑은 대립 유전자가 절대로 아니죠. 이건 생명 유전자고 이건 귀속털 과다증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다. X와 Y에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한번 만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내긴 낼 건데, 예를 들어서 A 유전자가 어떤 여성은 A 유전자가 2개 있다, A 유전자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대립 유전자 가인 사람과 가와 나인 사람, 나 두 사람의 두 쌍의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면 가는 A, 스몰 B 다 가지고 있죠. 그럼 가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지 A가 2개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라지 A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몰 A는 당연히 없죠. 라지 A 2개 있으니까. 근데 라지 B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지 B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염색체가 있다는 소린가? Y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죠. Y 염색체는 B가 없잖아요.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고. 그래서
라지 b가 하나 있다, 스몰 b는 없다. 그러면 요건 y 염색체, 라지 b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x, y 염색체. 그러니까 이걸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라지 a, 스몰 a, x, b 여성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지 a, x, b, y 이렇게 된 사람이죠. 여긴 b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생명유전자다? 여긴 생명유전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쓰면 나번은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볼 때 이렇게 가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라지 A, 스몰 A하고 X 위에 라지 B, Y 위에 스몰 B가 있다. X 위에 스몰 B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없어.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B하고 왜 없나? 그러면 Y 염색체니까 여기는 B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없지. B 대립 유전자는 없잖아요. 여긴 귓속털 과다층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생명 유전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가 나오면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로 이걸 조금 더 깊이 해서 만들어서 한번 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유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와 Y는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건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이지만 상동 염색체이지만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는 없다는 얘기죠. XX는 대립 유전자가 있죠. X와 X는 상동 염색체이면서 대립 유전자가 있죠. 이건 상동 염색체이지만 대립 유전자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조심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어요. 니은번은 맞고 디귿 틀렸고 그 다음 리을번에 상동 염색체에는 상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죠.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무슨 종이라고 하는가? 순종. 다른 말로 동형접합. 동형접합.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뭐가 되는가? 잡종. 다른 말로 이형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 리을번은 틀렸고 염색 분체에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염색 분체. 이걸 염색 분체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염색 분체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A가 되는가? 여기가 라지 A면 반드시 여기도 무슨 A가 돼야 되는가? 라지 A. 또 이제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할까요? 그럼 여기도 A니까 라지 A면 라지 A죠. 그럼 만약에 이게 스몰 A라면 스몰 A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라지 B면 라지 B. 여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염색 분체에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죠. 이걸 문제 또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걸 4라고 나올 수 있어요. 4, 0, 2, 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복제된 거예요. 4, 0, 2, 0 하면 복제된 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이렇게 표시해서 4, 0, 2, 0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요즘에 어디에서 유행하고 있겠어요. 수능에서 수능 특강에서 이 문제가 아주 부지기수로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능 보는 고3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옛날 같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이 생명과학이 너무 어렵게 이렇게 나 문제를 굉장히 막 꼬여가지고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 생명과학이 수능의 1등급이 41점이었었잖아요. 2등급이 36점인가 그렇고 제일 어려웠어요. 물리보다 어렵고 화학보다 어렵고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중에서 누가 1등급이 제일 낮았는가? 생물만 제일 낮았어요. 화학 같은 거는 46점, 뭐 지구화학도 그런데 생물만 41점, 50점 만점에. 그 정도로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학생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염색 분체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맞는 건 뭐만 맞는 말이니까 니은, 미음만 맞는 말이죠. 니은, 미음. 다음 9번에 서울시에서 수능하고 똑같은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 있는 거 알죠?
저 AB 해놓고 AB 해놓고 요거는 1대1 해놓고 뭐 BD 해갖고 문제 나온 거 한번 있어요. 본 기억 날 거예요 아마. BD 해놓고 D 해놓고 여기는 물음표 해놓고 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 뭐 AD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1대 0대 1 검정교배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연관됐다는 소리인가? 상인 연관됐다는 소리고 요건 독립되어 있다는 소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던 게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거의 같이 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특이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기출문제 보면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해서 내가 했어요. 그 다음 10번, 9번은 DNA 복제에 관여하는 오카자키 단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오카자키 단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선도 가닥이에요? 지연 가닥이에요? 요거 무슨 가닥이 돼야 될까? 여기에 복제되는 가닥. 지연? 그렇죠. 여기에 복제된 건 몇 프라임이 붙어야 돼요? 5번이 붙고 3번으로 프라이머가 붙었죠. 이건 프라이머죠. 그럼 5번에서 3번으로 프라이머 붙었으면 그 다음부터 DNA 중합효소가 몇 번부터 몇 번으로 가는가? 이제 3번이니까 DNA 중합효소가 3 말단에 5번 붙여서 5에서 3으로 계속 가니까 이게 선도 가닥이지. 그러면 지연 가닥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저쪽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저쪽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5번에서 3번으로 프라이머 붙여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또 중합효소가 5에서 3으로 갔고 여기에 5번에서 3번으로 프라이머가 붙었으면 여기에 5번에서 3번으로 중합을 시켰죠. 그럼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진 건가?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진 거야? 에? 아래 게 먼저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풀어지는 건 여기서 먼저 풀어져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풀어지니까 얘는 계속 가는데 얘는 뒤쪽이 풀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이게 순서가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이게 먼저 이만큼 풀어졌을 때 이미 얘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더 풀어지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오카자키 가닥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연두색으로 해놓은 건 DNA야 RNA예요? 이건 RNA죠. 그럼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뭐가 되는가? DNA죠. 그럼 요건 무슨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는가?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긴 무슨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가? 요거는 그렇죠.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나중에 제거되긴 제거될 거죠, 이건. 그러면 오카자키 가닥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 오카자키 설명으로 맞는 것인가? 몇 번이 맞아요? 그렇죠. 1번이 5번 말단에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잔기를 갖는 5 말단에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잔기를 갖는 비교 짧은 폴리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다 해야 되죠. 5번 말단엔 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죠. 프라이머가 작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는 무슨 프라이머가 되는가? 무슨 프라이머예요? RNA 프라이머니까 리보지. 그 다음에 DNA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 거는 무슨 리보가 되는가? 디옥시 리보가 되는 거죠.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5번 말단에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잔기를 갖는 비교적 짧은 이건 폴리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게 오카자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거는 DNA 중합 효소가 제거하긴 제거할 거지만 오카자키 조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직 안 제거된 거잖아요. 오카자키 조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직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사이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말단에 몇 개의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잔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가? 거기다 줄 쳐놓고 그거 이름이 뭐예요? RNA 프라이머. RNA 프라이머. 5번 말단에 몇 개의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잔기. 그게 RNA 프라이머고 그 뒤에 붙은 게 중합효소에서 붙은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죠. 2번은 뭐가 되는가? 2번은 shRNA에서 다이서의 작용. 다이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RNA 방해, RNA 간섭이 생각나죠. RNA 간섭을 하는데 누구하고 누가 RNA 간섭하는가? 그렇죠. RNA 간섭은 마이크로 RNA하고 또 소형 인터퍼런스, 소형 방해 RNA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마이크로 RNA 같은 건 이런 데서 이런 전구체 RNA, 이거 단일 가닥이에요, 이중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이죠. 쫙 펴면 한 줄이니까. 여기서 요걸 자르는데 요걸 이렇게 자르는 효소가 무슨 효소예요? 다이서에 의해서 잘라진 게 바로 마이크로 RNA잖아요. 이건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RNA 전구체가 긴 머리핀이에요? 짧은 머리핀이에요? 머리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짧은 머리핀 모양에서 잘려서 다이서에 의해서 잘린 거예요. 짧은 머리핀이고 이건 긴 머리핀 구조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짧은 머리핀, 짧고 길고는 안 해도 괜찮아요. 머리핀 모양의 전구체 RNA를 누구에 의해서 자른 거? 다이서라는 효소에 의해서 자른 거죠. 근데 이거는 긴 머리핀 모양의 전구체 RNA를 다이서에서 잘린 건데 이 긴 머리핀 모양의 전구체 RNA를 소형 이게 뭔가 소형 헤어핀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형 헤어핀 RNA가 다이서에서 잘린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hRNA란 말은 소형 헤어핀, 작은 머리핀 구조를 가진 RNA.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소형 헤어핀인데 긴 머리핀 구조를 소형 헤어핀이라 그래서 여기서 다이서에 의해서 잘린 거. 요게 바로 si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shRNA 그러면 누구의 전구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누구의 전구체? siRNA를 만드는 전구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은 복제시 선도가닥에서 형성된다. 선도가닥에서 형성되는 게 오카자키 조각이 아닌 건 알죠? 그건 됐고. 그다음 4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4번에 오카자키 조각도 결과적으로는 무슨 효소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그쵸. DNA 중합효소가 만드는 거죠. 프라이머만 누가 만드는 건가? RNA 중합효소에서 만들어진 프라이머겠죠. RNA 프라이머니까. 여기서 프라이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오카자키 조각을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DNA 중합효소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만 맞는 말인가?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DNA 복제 9번까지 우리 풀고 10번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10번부터 해 나갑시다.